안녕하세요. 14기 졸업 발표에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MC 고이찬이고요. 저는 MC 박시윤입니다. 시윤님 혹시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를 아시나요? 당연히 알죠. 이거 그 금쪽이잖아요. 과거의 금쪽이. 네, TV 프로그램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는 아이들의 성장을 담은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14기 졸업 발표의 제목도 우리 아이가 달려줬어요인데요. 길게는 6년, 짧으면 3년 동안 지학교에서의 배움과 성장을 담았습니다. 자서전, 논문, 비평문, 진로 기행을 통해 각자의 성장을 발표해 볼 건데요. 그 전에 저희 졸업 발표에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지영 학부모 회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박세찬 교장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4기 학부모 대표님인 장진영 학부모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참석해주신 14기 부모님들을 소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현운의 부모님, 그리고 도민이네 부모님, 그리고 예린이네 부모님, 그리고 이상이네 부모님, 그리고 이현이네 부모님, 그리고 시윤이네 부모님 부탁드립니다. 아직 도착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은 열심히 달려오고 계시니 다들 긴장하지 말고 발표 진행해 주세요. 네, 자 이제 진짜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양해를 구하려고 해요. 저희 팜플렛의 수량이 적고 발표 순서가 급하게 바뀌어서 팜플렛에 나와 있는 순서가 되게 다를 텐데 적은 수량이지만 함께 나눠보고 순서가 다르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놓여있는 책자는 잘 읽어주시고 훼손하지 않고 잘 반납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로 14기 성장을 들으러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이는 이 친구 누군지 아시겠나요? 누군가요? 저 때부터 포스가 남달랐네요.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나요? 노는 게 제일 좋은 친구 고민이의 일장춘몽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일장춘몽 자서전을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고요, 오늘. 네. 자서전에는 총 6가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프롤로그부터 시작해서 에필로그까지. 근데 이 자리에서는 오늘 4장, 5장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4장에서는 이제 어린 시절 제가 삶에 대해서 어떻게 즐거움을 느꼈는지를 다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지금의 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발표 진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 저의 태몽을 간략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의 지인분께서 대신 꿔주셨다고 해요. 그 지인분이 하천 위를 이제 그 지상철을 타고 달리고 계셨는데 엄마가 그 아래에서 낚시를 하다가 큰 물고기를 하나를 잡아서 그분한테 이제 들어 올리신 거죠. 이렇게 번쩍하고 황금잉어였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황금잉어는 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흥이 많고 끼가 넘치는 아이로 자랐어요. 그래서 친척들 앞에서 이렇게 장기를 부리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춤을 그렇게 잘 추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제 춤에 약간 재능파는 아니다. 이제 노력파가 돼야 되는데 춤에 흥미가 없어가지고 제 흥미는 이내 다른 곳으로 옮겨갑니다. 그게 바로 책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자기 전에 동화책을 읽어주시면서 같이 자는 게 보민이의 그런 하루 일과였는데 저는 그래서 자기 전에 책을 읽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고 한 번은
그 아빠한테 제가 역으로 동화책을 읽어주기도 했었어요. 그게 영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영상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불을 붙어 있습니다. 누가 사과할까? 사과도요 보세요. 아빠, 근데 얘가 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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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착하죠? 네, 어때요? 귀엽죠? 어릴 때 이렇게 귀여운데. 말을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말을 그렇게 제대로 할 줄 아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그 동화책을 읽어주시던 발음 그대로 좀 그냥 말투만 따라하면서 읽다 보니까 단어를 먼저 알기보다는 그 말의 의미나 느낌을 먼저 알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좀 일찍 뗀 편이었고 영재였죠. 아무튼 그래서 한글을 마스터하고 나니까 이제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제 온갖 책을 섭렵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들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지식을 전달하되 재미가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학습 만화를 위주로 엄청 다양하게 읽었었고 이거랑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하나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김없이 만화책을 이제 Y책을 딱 펴가지고 질병편 막 읽고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걸린 사람이 그 하천에 흐르는 물을 마시고서 막 아이고 배야 이러면서 쓰러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민이가 보게 된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아 물을 마시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공포감에 확 휩싸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혼자 알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에 사명감에 초등학교로 가가지고 저희 반 친구들한테 이제 체육 시간이 끝나고 막 다 같이 물을 나눠 마시려고 하는데 아니 얘들아 잠깐만 물 나눠 마시면 장티푸스 걸려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 겁을 먹고 일주일 동안 급식실에서만 물을 번거롭게도 나눠 마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걸 이렇게 어떻게든 표현을 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에피소드들이 많았어요. 제가 알게 된 거를 친구들한테 전달을 해주는 에피소드가 이렇게 뭔가 새로운 걸 알게 될 때마다 보민이가 바라보는 시야는 세상은 달라졌고 이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고 그만큼 재밌는 것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게. 그래서 더 새롭고 더 자극적이고 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오게 된 곳이 지혜학교였습니다. 지혜학교랑 저랑의 그 상성은 가히 최고였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혜학교는 자서전에도 얘기가 적혀 있는데 저희에게 많은 걸 알려주고 싶어 했고 그리고 저는 많은 걸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지혜학교의 첫인상은 사실 좋지 않았어요. 왜냐? 저희가 코로나로 이제 한 달이라는 방학 이게 미뤄지고 딱 왔는데 비가 엄청 내리는데 학교가 막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시설도 낡았고 저희가 입학 설명회 때 왔을 때도 화장실이 이것도 아니고 완전 굳이 그 벽돌 아기 돼지가 쌓은 것 마냥 생긴 그런 데서 화장실이라고 하니까 보민이가 보기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었던 거죠. 막 무너질 것 같고 유학을 하면은 뭔가 비 오고 너덜너덜하고 1층짜리 좁고 초등학교 느낌이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혜학교에 온 거를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제가 할 수 없었던 일들 제가 새로 아는 게 좋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혜학교 와서 진짜 열심히 하고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지혜학교 온 거를 후회하지는 않아요. 저는 김해에서 왔어요. 김해에 마지막으로 내린 폭설이 몇 년 전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13년 전이에요, 무려. 김해는 지금 이 지도에서도 보시겠지만은 다 눈이 올 때 여기만 엄드가 켜져 있어가지고 녹아있어요, 눈이. 그래서 저는 지하학교 오기 전까지 눈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지하학교 오니까 눈이 진짜 안 녹고 그냥 버티고 짱짱하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제 진짜 아 이게 눈이구나 라고 새로 알게 된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어쨌든 흐름으로 돌아가서 다시 제가 그 학교에서 가장 많이 경험을 했고 가장 많은 알을 얻었던 시기를 꼽자면은 저는 단언컨대 3학년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3학년 때는 이제 시기가 어떻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진짜 많은 걸 도전을 할 수 있었던 시기라서 이게 다 3학년 때 한 거거든요. 지금 뭐 보시면은 한마당도 했고 뭐 춤 연극도 하고 막 애들끼리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이제 이게 그냥 좀 텍스트로 요약을 한 건데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던 시기라서 도보기행도 이때 전체 다는 아니었지만은 그 본과정 도보기행으로 제주도를 다녀왔고 한마당으로 체육대회도 했고 사대한 교류로 제천간지도 갔다 왔고 이때 진짜 축제라는 거를 하게 됐었고 연극하고 영상 캠프도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을 하면서 에너지가 엄청 올라가요. 아, 나 진짜 뭐든지 할 수 있겠고 힘이 난다. 근데 그 3학년 때 에너지를 가지고서 4학년 때도 그렇게 했어요. 많은 일을 했고 많은 거를 경험하려고 했는데 그 에너지가 바닥이 난 거죠. 왜냐면은 4학년 때는 연극이랑은 다르게 영화는 조금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수도 많이 힘들어했고 그 결과 보민이의 에너지 그래프가 하락세를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책임감을 너무 강하게 느끼기도 했고 전처럼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래서 4학년 때는 그래도 나름 재밌게 즐기긴 했지만은 6년 인생 중에서는 가장 에너지가 떨어진 시기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폭풍 같았던 본관 생활을 끝내고 저는 행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어두컴컴한 동굴 속으로. 그리고 행단에 들어가서 이제 에너지를 다시 모으기 시작해요. 원기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원기를 충전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직 저에게는 남은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써야 되는 에피소드의 그 하나의 이벤트가 큰 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해외이동 학습이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 그리고 제가 책임져야 했던 일들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멀어진 채로 저의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해서 여행을 했고요. 결과는 대만족이었습니다. 사막에서 별 보고 뭐 낙타 타고 흥정도 하고 사보고 싶은 것도 왕창 사가지고 진짜 내가 해보지 못했던 경험들을 이때 거의 다 했다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딘지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곧 가실 분들도 계실 거고 푼힐이라는 전망대인데 여기를 가서 제가 진짜 느낀 거죠. 이 아래에 약간 있는데 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서 나는 구름보다 높이 올라와 있었다. 인도네팔에서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은 짧았지만 분명하고 선명하게 내 인생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때 이 경험이 앞으로의 저에게 등대가 돼줄 만한 경험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가 막막할 때 그럼 어때? 나는 인도네팔 다녀왔고 그러면은 내가 뭘 하든 간에 어떻게든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때 먹게 되고요. 한국에 돌아와서 현재는 돌아와서 바로는 이제 6학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죠. 6학년 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인문반이냐 진학반이냐 그것도 아니면 외부학습이냐.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휘학교에서 경험을 인문반에서 더 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인문반을 선택했고 이것 또한 후회하지 않습니다. 진짜 많은 경험을 했고 학생분들 인문반 할 때 잘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인문반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제 많은 친구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그 친구들과 그리고 저를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없었으면은 사실 보민이가 이렇게까지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도움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감사하다고요. 네. 이런 말을 잘 못해서 아무튼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도 거의 막바지인데요. 제가 지하학교를 다니면서 내린 결론은 세상이 드럽게 넓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무진장 많다. 그러니까 즐기면서 살자. 즐기는 사람이 어쨌든 인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즐기면서 살자. 못하는 것보다는 하고 깨져서 거기서 얻는 게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6년의 지하학교를 다니면서 그거를 깨달은 것 같고요. 저에게는 다시 목표가 생겼습니다. 짜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서 제가 버킷리스트 100가지를 적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 안 담겼어요. 왜냐? 칸이 너무 적어서. 몇 개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소매치기 잡아보기, 새해 첫 로또로 내 운 평가하기, 초등학교 선생님 찾아가기,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 모아서 인생 최대 파티 열기 등등.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진짜 저 이거 엄청 심사숙고해서 적은 거거든요. 네. 여기 못다한 얘기들이 자서전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풀고요. 나머지는 제 책을 읽어봐 주시면은 거기에서 다 얘기를 적어놨으니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찾아와 주세요. 제가 다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의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악 소리는 뭐지? 여러분, 이 감미로운 음악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 친구가 바로 누군지 아시겠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이 친구인데요. 자, 지하학교의 전담이 조이상군의 자서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이산이라고 하고요. 저의 자서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내용은 저희 자서전 약간 압축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자, 목차는 이렇게 나이순대로 갑니다. 자, 한 살 때 이제 제가 2007년 7월 4일 7시 50분에 태어나 버렸고요. 그다음에 제 이름은 조이산인데요. 이 이산이라는 뜻은 오날 이에다가 우산산자로 약간 이제 우산을 이렇게 남한테 씌워줘가지고 뭐 나쁜 거를 막고 좋은 영향을 끼친다, 약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어린이집으로 올라갑니다. 어린이집 때는 제가 이때부터 되게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잘했어요. 뭐 도미노나 컵쌓기, 뭐 요요 이런 것들을 되게 잘 연습을 했고, 이때부터 좀 피아노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이때 제 성적이 좀 나오는데 제가 약간 하기 싫은 걸 못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 숙제를 안 해가지고 빨리 끊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피아노를 먼저 시작했고, 자 초등학교로 이제 올라갑니다. 초등학교는 약간 이게 좋은 기억은 아니었어요. 제가 약간 내성적인 성격이고 운동도 별로 안 좋아해서 애들하고 좀 잘 어울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약간 이거 제가 손으로 하는 걸 좀 잘하다 보니까 애들이 뭐 이렇게 같이 놀면은 약간 질투하고 되게 좀 질투하고 약간 자랑한다 이렇게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 따돌림을 당하고 저는 혼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혼자로 살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게임을 하면서 해결하죠. 이때 되게 게임은 중요했어요. 제 인생의 거의 다가 게임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되게 막 게임 중독에 심하게 돼요. 게임 많이 해서. 그리고 이러니까 더더욱 이제 회피하고 더 이제 사회와 단절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가야 할 나이가 와버립니다. 저는 이때 이제 엄마가 대안학교라는 걸 추천해 주셔가지고
약간 이제 어떻게 추천해 주셨냐면은 이게 제 대학교는 면접 봐서 들어오니까 이게 좀 착한 애들만 있다. 그래서 저는 딱 알았죠. 이거 이제 나 괴롭힘 안 당하고 이제 가야겠다 대학교. 그래서 둘러보다가 딱 감이 좀 좋은 지하학교를 선택을 하게 돼버립니다. 지하학교로 이제 갔어요. 자, 지하학교 왔는데 착한 아이들만 있진 않았어요. 사실 더 큰 시련이,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상황을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코로나 때 왔고요. 코로나 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방도 따로 쓰고, 그때 1학년, 5학년 먼저 학교에 들어왔는데 되게 뭐 친구들도 잘 사귀지도 못하고 대화도 좀 단절하고 그 다음에 여성 비율이 제가 또 소심하니까 여자아이들하고는 말을 아예 못하고 남자아이들하고 했는데 남자아이들에서도 이제 또 나돌림을 당해요. 웃긴 게 아닌데 그 A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따돌림의 근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두 명을 자기 팀 만들어서 저를 이제 따돌려요. 그래서 저는 혼자 다니게 돼요. 그리고 2학기 때 또 B라는 친구가 들어왔는데 그 B도 같이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냐? 막 간식을 뺏고 물건을 뺏고 그 다음에 막 약간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간식을 한 학기 동안 아예 못 먹고 그 다음에 편하게 이때 1학년 때는 되게 엄청 힘든 시기였어요. 하루도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금전적인 이런 피해가 쌓여가고 저는 가만히 있지 않고 이런 거를 좀 적거나 이렇게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상담을 많이 했어요. 상담을 많이 하니까 드디어 이제 2학년 후반, 2학기 후반 때 이제 부모님들 다 모여가지고 사과를 받고 그래서 피해 보상도 다 받습니다. 복수를 하죠. 하고 이제 그 근원인 A 친구는 학교를 2학년 올라갈 때 자퇴를 하게 돼요. 자, 2학년 때로 올라갑니다. 2학년 때는 되게 안정기였어요. 저한테는 인생 처음으로 좀 친구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음악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 좋아하는 음악이란 게 없었어요. 그냥 들리면 듣는 건데 그 잔나비를 만나버려가지고 잔나비를 처음으로 되게 좋아하는 음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밴드 음악 이런 옛날 음악 같은 걸 해서 밴드에 들어가고 밴드 들어가서 여러 악기도 이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공연을 했는데 축제 때 공연은 망했지만은 일단 합주를 하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 되게 컸어요. 합주가 되게 재밌었고 연습할 때 그래서 이때 약간 저의 욕구가 피어오르는 시기고요. 중3 때 이제 다시 좀 암흑기인데요. 이제 남자애들한테 1학년 때 괴롭힘 당했다면 이제 여자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보는데요. 여자애들 이제 약간 서사는 제가 구소위원회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좀 바빴어요. 구소위원회가. 그래서 애들이 좀 들어와라. 이게 필수는 아니었는데 선택이었는데 좀 암묵적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고집이 세가지고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애들이 되게 싫어해서 되게 괴롭혔고 연극을 할 때도 굉장히 괴롭을 많이 당했는데 엄청 심하게 당했어요. 그러고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중3 때는 의미 있는 시기인데요. 제가 꿈을 정했어요. 제가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정했는데 계기는 계속 이제 밴드부를 하다가 잔나비 콘서트를 한번 보러 갔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무대에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저는 음악학원을 갑니다. 처음에 이제 대형 학원을 갔다가 좀 안 맞아가지고 작은 학원을 갔는데요. 다행히 여기 선생님은 되게 잘 맞았어요. 저랑 성격하고 되게 친절하신 분이셔서 지금도 쭉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때 운동도 시작하고요. 이게 언제냐?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올라올 때는 저랑 입학한 친구들이 다 나가버려요. 남자아이들 친한 친구들 나가버려서 저는 다시 혼자가 돼버렸죠. 근데 괜찮아요. 저는 이제 원래 혼자여가지고 그래서 이때 좀 사색의 어떤 시간을 갖고
그때 되게 통찰력이 되게 불어나는 시기예요. 갑자기 생각이 딱 깨어가지고 이때 좀 자신감이 생기고 좀 더 큰 꿈을 가지게 돼요. 원래는 그냥 뭐 돈 많이 벌고 이렇게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음악을 일단 들을 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저는 어떤 분위기, 내가 있는 장소나 이런 분위기가 좀 바뀌고 또 인생이 바뀐 듯한 느낌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바꾸는 방법을 찾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 됩니다. 제 큰 꿈을 가지고 갔지요. 근데 또 이제 약간 위기는 이때 연애 잠깐 하게 되는데 뭐 좋지 못하게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때 되게 많이 약간 뭐 힘든 시기를 보내요. 그래서 뭐 삶에 낙이 없고 아무것도 안 하기 싫고 그래서 학원도 이때 끊어버려요. 학원도 음악도 이제 흥미가 뭔가 없어진 느낌이어서 학원을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래 학원이 약간 숙제가 빡셌는데 그래서 학교에서 일을 많이 못했는데 이제 학원을 끊었으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좀 밴드를 만들어서 해야겠다 공연을 해서 제 밴드를 만듭니다. 자, 이 밴드는 되게 이제 제가 원하는 밴드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이때 제가 이때 부원이 한 30명 넘게 있었는데 거의 제 학교 3분의 1이죠. 30명. 제 전략을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때 이제 잘하는 사람들이 다 나가고 이거면은 한 사람이 여러 곡을 주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냥 한 곡씩 해가지고 많이 뽑자. 해서 30명 하고 그때 공연도 많이 해요. 한 학기 한 3번 정도 하고 되게 그래서 제가 이때 제가 2학년 때부터 꿈꿔왔던 공연을 하는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이제 저는 입시를 이때 시작하게 되는데 학원을 다시 다니기 시작해요. 입시를 일단 저는 시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원래는 대학교를 안 가야겠다 했어요. 옛날부터 대학교는 필요 없는 것 같다 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대학교 가면 뭐가 좋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되게 친구가 이제 없었기도 하고 좋잖아요. 제 친구 이거는 가야겠다. 그래서 겨울방학 때 입시를 빡세게 하게 됩니다. 입시를 빡세게 하게 되는데 저는 무의식적으로는 되게 입시가 행복해야 되고 제가 원하는 일 하니까 행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시간에 되게 쫓겨요. 뭔가 어떤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나봐요. 그 강박이. 그래서 이렇게 빡세게 하루에 그냥 일어나서 어떤 쉴 틈도 없이 이렇게 기계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사회와도 아예 단절해버리고 밥도 이제 좀 급하게 그렇게 먹고 그래서 저는 결국에 겨울방학 후반에 이게 약간 번아웃이 와버립니다. 저는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방법이 아니고 좀 더 이렇게 시험시험 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올라갑니다. 고3으로 올라갔어요. 자, 이제 외부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외부 학습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때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제 학교에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얻은 거 많았어요. 뭐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법, 뭐 자유로운 생활, 이런 자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계기, 많은 경험을 했는데 이때 시기에서는 약간 제 직감상 긍정적인 영향보다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좀 가야겠다. 그래서 외부학습을 하게 됩니다. 제 외부학습 생활을 궁금해하실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외부학습 생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그냥 좀 열심히 해가지고 병원도 많이 다니고 건강도 약간 안 좋아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의 입시 시험 보기 후반에 자작곡도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이때 겨울방학 때 경험을 통해서 이때 핸드폰도 봐요. 유튜브도 보고 쇼츠도 보고 잠도 하루 종일 자고 운동도 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하루 종일 피아노 안 칠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해요. 한 이때 하루에 평균 3-4시간 쳤던 것 같아요 피아노 해서. 근데 이제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많았죠. 연습 잘 안 되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 그래도 아 이거 내가 하고 싶으니까 다시 일어나자 하고 이렇게 또 실패하고 일어나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되게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한 100번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면서 그냥 이제 제가 사실 수시를 못 붙으면은 못 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너무 이제 와서 자소전도 발표하고 싶고 그래서 계속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일단 대학교를 합격을 하는데요. 어디 제가 갔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일단 저는 대한민국 실용음악계의 정점 서울예술대학교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합격해서 이관왕을 찾으려고 합니다. 저는 서울에 나가야죠. 예. 그다음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람들이 흔히 입시가 힘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이제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입시뿐만 아니라 모든 게 좀 원하는 대로 돼야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통을 쫓은 게 아니라 행복을 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살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약간 입시가 그걸 증명한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제 삶을 더 알고 싶으시면 자소전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는 제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쁜 것을 막아주고 행복을 전하는 꿈을 이뤄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이사님 앞으로도 성장의 세상이 기대되는데요? 이사님, 대학 합격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아이는 멀리서 봐도 웃음이 가득해 보이는 아이인데요. 여러분 누군지 예상이 가시나요? 모르시겠죠? 이 친구는 실제로 웃음이 가득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예림이입니다. 예림이의 내가 지나온 자잘한 파장들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서전을 얘기해보려고 하고요. 이랬다가 이렇게 된 저의 19년 일생 이야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일단 저희 태몽은요,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엄청나게 큰 과외의 꿈을 꾸셨다고 해요. 근데 정확히 어떤 과외의 꿈은 아직도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시내에서 이제 22년에서 23년 만에 생긴 이제 여자아이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관심에 비해 처음 태어났을 때 제가 너무 여자애 치고 너무 까무잡잡하고 못생기게 생겼어서 그래서 어른들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자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못생기고 까무잡잡하냐. 왜냐면 저희 오빠는 태어났을 때 조금 하얗고 좀 이쁘장하게 생겨서 아무래도 더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치만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오히려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 3살 때 돌아가셔서 기억은 많이 없지만 그 중에 이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제 할아버지와 이제 항상 폴더폰으로 맨날 이렇게 사진 찍고 놀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도 아마 그동안 남자아이들만 보다가 오랜만에 여자아이가 생기다 보니 저를 좀 더 많이 아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가족은 어릴 때 해외는 아니지만 국내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아빠의 직업 특성상 좀 지역을 여러 개 옮기고 다니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놀러를 가서 많은 곳을 좀 놀러 다녔고요, 가족들끼리. 그리고 이제 저는 좀 어릴 때 사진들 대부분 보니까 아니면 우 하면서 사진들을 조금 많이 찍고 있고, 그리고 부위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중지와 약지를 피고 항상 이렇게 찍었었더라고요. 이게 훨씬 더 불편한데 아직 왜 이렇게 한지는 아직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초등학생 때는 꽤나 모범생이었는데요. 6년 동안 거의 반장과 부반장을 거의 놓치지 않고 거의 매년 했었고, 그리고 이때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물론 이제 지학교 와서 조금 나태해졌지만. 그리고 제가 이제 한 초등학교 2, 3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저희 학교에서는 항상 담임쌤한테 잔반 검사를 맡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먹기 싫은 반찬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근데 검사는 받아야 되고 먹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입에 우겨 넣고 삼키지 않고 우겨 넣고 검사를 받은 뒤에 이제 잔반통에 가서 우액하면서 뱉어냈던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초등학교 4학년 때 조금 크게 교통사고가 났었는데요. 비가 오는 날에 이제 공동육아 어린이집 다닐 때 알고 지내던 한 가족들이랑 이제 저녁 약속이 있어서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제 2차로 카페를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랑 엄마는 차를 계속 식당 앞에 대놓을 수가 없어서 근처지만 카페를 옮기려고 유턴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택시가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걸 봤어요, 달려오는 택시를. 근데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지금 저기서 택시가 오고 있다라는 말을 못해서 결국 진짜 이렇게 박았어요. 그래서 저희 차에 있는 에어백이라는 것이 다 터지고 완전 옆에도 차가 막 다 찌러지긴 했지만 다행히 그래도 부상자는 그렇게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 이제 아빠랑 오빠는 전화를 하는데 근처다 보니까 소리를 들었대요. 쾅 하는 소리를. 근데 아빠랑 오빠는 그 소리를 듣고 와, 저 차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차가 저희 차였고요. 그래서 그런 조금 우픈 에피소드가 있고, 근데 저는 이 사건 이후로 살짝 아직도 비 오는 날 유턴을 할 때면 이때 생각이 나서 또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이때 조금 차 안에 있을 때 충격을 받아서 코를 조금 세게 박았는데 그때 이후로 좀 제 코가 좀 삐뚤어진 느낌을 받아서 제 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학교로 오게 되었는데요. 저희 1학년 때는 묵학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묵학 때 저희도 터치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택제 라면분이라고 있었는데 그쪽에 항상 애들이랑 매일같이 가서 라면을 먹었었어요. 근데 이때 저희가 이제 라면을 먹을 때 저희끼리 하는 신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우리 똥 싸러 갈래? 였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에 애들끼리 야 우리 똥 싸러 갈래? 라고 해서 이제 그래? 라고 대답이 오면은 이제 그날 묵학은 다 같이 라면 먹으러 가는 날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는 1학년 때만 조금 많이 먹었지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저희 여자애들은 조금 덜 먹었어요, 오히려. 그리고 이제 3학년 때 저희 학년이 처음으로 도보기행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둘레길을 걸었어요. 제주도로 가서. 근데 이때 학교에서 제일 역대급으로 많이 걸었는데 무려 100km나 걸었고요. 하지만 저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이때까지 한 도보기행 중에 이때가 제일 가장 재밌었고 좋았던 도보기행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희 조 부원들이 제 가방에 꽂꽂하게 편하겠다면서 길 가는 꽃을 다 따서 제 가방에 다 붙여놓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조가 많다 보니까 시훈이를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저희끼리 막 오랜만이야 막 이러고 했던 기억도 있고, 또 이제 도보기행 다 끝나고 저희 반 여자애들끼리 저희의 탄 모습을 추억으로 남기고 싶어서 사진도 찍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 3학년 때 한 친구와 산책을 자주 했었어요. 그러면서 생긴 오해가 있었는데요. 전 항상 동민이랑 자주 산책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야 예림이 옆에 같이 산책한 남자 누구냐 하면서 남친 아니야? 막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저희는 항상 남자 아니고 남친 아니고 고민이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그런 오해를 계속 풀어나갔던 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이제 3학년 때 11월 27일에 한 생명이 다시 또 찾아왔는데요. 이때 이제 저희 집에 예봄이라는 반려묘가 오게 되었습니다. 예봄이가 집에 오면서 원래도 좀 집이 화목하긴 했지만 더 화목해진 기분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남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뭔가 오히려 뭔가 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어서 항상 좀 치고받고 싸우고 하지만 그만큼 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축제인데요. 저희가 첫 축제는 아니지만 지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된 축제를 처음 하게 되었던 해인데요. 이때 축제가 진짜 너무 좋았어요. 이때는 분위기며 사람이며 그냥 모든 게 다 좋았던 축제였고요. 그리고 이 해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해였어요. 연극도 잘했고 축제도 너무 좋았고 그냥 모든 게 다 완벽했던 3학년을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학년 올라가게 되면서 심적으로, 신체적으로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요. 정말 많이 지쳤고요. 힘들었어요. 기획부 부장과 생활관 학연 대표까지 하게 되면서 또 힘들었지만 거기에 또 플러스로 지혜나 연극에 영화에 너무 제가 감당하기 힘든 것들이었고요. 그래서 몸이 성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에 이상 반응이 오게 되는데 그러면서 너무 이제 숨 쉬는 것도 조금 힘들고 과호흡이 오고 막 그래서 한의원을 다니면서 이제 한약을 먹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하루 연합생자유를 하고 있는데 명치가 너무 아파오는 거예요. 허리가 필 수 없을 정도로 아파져 와서 근데 하지만 회의는 해야 되니까 끝까지 참고 끝난 후에 바로 응급실로 가서 수액을 맞았었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위경련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스성 위경련이. 그래서 살면서 처음으로 위경련이 와서 아 내가 진짜 너무 힘들구나 라는 걸 이제 좀 깨닫게 되었던 계기였습니다. 그리고 근데 저는 왜 이렇게 힘든 걸 선택했냐. 저는 사실 원래 정말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앞에 서는 것도 초등학교 때는 진짜 막 벌벌벌 떨면서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였는데 저는 이제 지하학교를 오게 되면서 조금 외향적인 사람으로 좀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해보고 싶고 무언가를 맡고 있는 선배들을 보면 아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자체적으로 그냥 힘들지만 그거를 해내고 싶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5학년 때 저희는 이제 해외이동학습으로 인도네팔을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5학년 때 이거 말고도 정말 많은 추억이 있지만 저는 5학년 때를 생각하면 이것밖에 없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고요. 진짜 너무 힘들었지만 그만큼 너무 좋은 추억 다시는 이런 추억이 없을 정도로 저한테 정말 큰 추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 되면서 저는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되는데요. 바로 인문반이냐 외부학습이냐. 사실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원래는 외부학습을 정말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도 조금 이왕 지학교 뭐 인문반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셨고 저도 살짝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해서 저는 인문반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선택을 좀 많이 후회했었어요. 초반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사실 글 쓰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인데요. 진짜 저는 그 글을 잘 쓰지도 못하는 반면 그 글을 잘 풀어내지도 못해서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부모님들과 같이 지금이라도 외부학습을 할지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선택한 일이니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계속 인문반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꼭 인문반이 힘든 것만은 아닌데요. 저희는 인문반끼리 같이 이렇게 테라스에서 고기도 구워 먹었고 막 꽃감도 감도 100개 정도 따서 몇 개는 꽃감 만들고 몇 개는 막 홍시도 만들고 그랬는데 저희가 조금 꽃감에게 소홀했던 나머지 다 곰팡이가 펴버려서 버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보면 이렇게 어제 저기 사인펜이랑 막 이런 거 막 사가지고 와서 학교 쉬는 시간마다 막 클레이로 뭐 만들고 글라스티커로 만들어서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쌤들한테 너무
과제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제지를 받았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인문반 마지막으로 이제 미옥성 가서 글도 쓰고 이렇게 좀 놀았던 이런 인문반만의 추억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6학년이 되면서 살짝 왠지 모르게 깡이 생기면서 아웃타임을 정말 많이 갔는데요. 살짝 이제 우리 6학년인데 뭐가 쫄려? 이런 마인드로 저희끼리 아웃타임을 정말 많이 갔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힘들어하던 저는 글 3개를 다 완성을 했고요. 물론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는 제 글에 만족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 것 중에 큰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성취감 얻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성취감은 물론 제가 선택한 것이 너무 과정은 힘들지만 그 속에서 얻어낸 것이 제 삶에서 가장 좋게 적용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그 힘듦을 이겨내고 나서 얻은 성취감은 제가 힘들어 죽어나가던 저를 살아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4학년 때 기획부 부장을 했고 5학년 때 생활관 회장을 하고 6학년에 인문반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원래도 인문반도 1학기 때까지만 인문반을 하고 2학기 때는 외부학습을 하려고 했지만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인문반에서의 만의 매력도 있어서 더 인문반을 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9년 인생 동안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얻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허비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살았어요. 또 저의 인생 모토는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기인데요. 저는 무엇이든 후회 없이 행복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면서 실패도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또 무언가를 얻고 남에게도 나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그럼 이만 저는 오늘 발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제 자소서에 잘 나와 있으니 다들 한번 꼭 읽어봐 주시기 바라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림이가 겪은 자잘한 파장들이 지금 예림을 만든 것 같네요. 멋지게 성장한 예림이가 앞으로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아이는 이 친구인데요.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에너지를 내뿜는 모습 바로 누군지 알겠죠? 자신의 꿈을 찾아 도전하는 도전왕 현우의 멈춤 이후 다시 시작된 나의 진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쌍수전이네. 뭔가 더 비밀이란 말이야.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로기행을 토대로 발표를 준비했고요. 제 제목은 멈춤 이후 다시 시작된 나의 진로 이야기인데요. 뒤에서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다리를 다쳤어가지고 그게 가장 제 진로를 바꾼 큰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짓게 되었습니다. 목차로 넘어가서 첫 번째는 어릴 적 생활, 두 번째는 지학교,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나로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고학년 때까지 일반 학교가 아닌 대안학교를 다녔는데요. 정말 여기 보시다시피 온통 숲으로 뒤덮여 있었고요. 늘 흙과 벌레랑 같이 놀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탐험가처럼 위험한 곳을 가는 걸 좋아했고 어릴 적부터 되게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때는 좀 안 움직이면 안 되는 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움직이고 노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사실 전 유치원 때 한글을 떼지 않고 학교를 들어왔거든요. 근데 정말 가서도 공부 1도 안 하고 늘 뛰어놀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놀다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한글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부모님께서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원하지 않은 공부를 하면은 애가 삐뚤어질까봐 공부를 시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한글을 떼고 4년 후에 지학교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학교를 들어오기 전에도 들어오고 나서도 글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와서도 글을 써야 하는데 진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엄마 아빠 앞에서 울고 지학교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학교에 들어와서 한 선생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글은 자기 생각을 펼치는 것이고 잘 쓸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글은 잘 써야 하는 글이 아니라 생각을 펼치는 걸 깨닫고 마음껏 펼치게 됩니다. 처음에는 겁박과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그 마음은 사라지고 글 쓰는 것에 대한 행복감을 느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다시 어릴 적에 들어와서 저는 오빠를 따라 5살 때 태권도장을 따라가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지학교 오기 전까지 늘 꾸준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대회도 꾸준히 나가고 상도 많이 타고 초등학교 4, 5학년 때가 가장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 가서도 대회를 뛰고 오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상도 탔고요. 근데 지금은 좀 늙어가지고 다리가 잘 올라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운동을 엄청 좋아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축구나 농구, 배드민턴 등을 다 좋아했던 아이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했던 건 축구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에서도 남자아이들과 계속 축구를 하기도 했고 밖에서도 팀에 들어가서 축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학교 오기 전에 축구를 했고 학교뿐만 아니라 팀에서 뛰기도 했는데 그 팀에서 이제 코치님께서 이 어떤 학교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축구 학교를 한번 가서 감독님을 뵙고 와봐라 라고 하셔서 저는 뵙고 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다가 감독님께서 오라고 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너무 쫄보였어서 그때는 무서워서 가지 않고 지학교라는 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입학 후 지학교에서 승마를 처음 접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재밌었고 말 자체가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타다가 대회도 나가게 되고 학교 밖에서 또 따로 승마장을 택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한 2, 3년 타다가 13기 오빠들이랑 이제 은성이랑 민영이랑 해가지고 몽골을 2번 다녀오기도 했고요. 그렇게 계속 타다 보니까 말로 이제 진로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승마에 대한 꿈을 잡게 됐고요.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저는 정말 태권도를 좋아하는 아이였는데요. 하지만 지학교에 오고 나서부터 태권도를 갈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습니다. 기숙사이기도 했고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에 학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는 제가 3단을 따고 왔는데요. 그때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태권도의 목표는 4단까지 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4단을 따면은 도장을 차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큰 목표였는데 못 따고 들어와서 이제 4학년이 돼서 이제 4단을 따야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몇 주 왔다 갔다 하면서 4단을 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4단을 따고 나니까 목표는 점점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열심히 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권도를 정말 오래 하기도 했고 좋아했어서 5학년 때 다시 태권도로 진로를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학교가를 신청해서 태권도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태권도에서는 이제 선수로 뛰거나 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말을 해주는데요. 사실 저도 좀 늦었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태권도라는 진로는 다시 포기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생각한 게 이제 무조건 체육 쪽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저의 목표는 한체대 노인체육복지학과였고요. 여기서 체대 입시 학원을 엄마랑 이렇게 알아보다가 혜연쌤의 도움으로 체대 입시 학원을 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엄마랑 이야기를 한 후 학원을 확정 지은 뒤 도보기행 끝나고 와서 학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보자 라고 하고 도보기행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전에 태권도를 갔을 때 운동을 하다가 무릎을 조금 다쳤어요. 그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인대 쪽이 조금 다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평지만 조심해서 걷고 다른 데는 좀 덜 걸어보거나 조심해서 걸어봐라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들을 아이가 아니죠. 그래서
도보기행에서 엄청 많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하다가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게 큰 고통을 안고 도보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보기행이 끝나고 병원에 갔는데 골절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치 9주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저는 그 무릎이 이제 골절이 되어가지고 이제 최대 입시 학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방학 때 재활을 열심히 해서 다시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지만 방학이 끝나기 이틀 전에 또 다른 무릎을 다치게 된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인대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운동을 못하겠다 싶어서 최대 입시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늘 체육적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이제 진로 기행이라는 열린 주간에 가게 되는데요. 진로 기행을 설명하자면 10월 달에 가는 열린 주간이고 자신의 진로와 인생을 깊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다치고 나서 제 성향을 생각해 봤을 때는 군인이나 소방관이 가장 잘 맞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진로 기행 때 군인 인터뷰와 소방관을 들리고 소방관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활동들을 이렇게 했고요. 그렇게 3일 정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생각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린 결론이 응급구조학과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응급구조학과는 병원이나 소방 그리고 해양 여러 방면에서 진로를 더 선택할 수 있어서 선택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니까 운동에 대한 미련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재수를 할까 말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운동을 해서 대학을 갈 자신이 정말 없었어요. 다칠까봐라는 생각이 자꾸만 저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말 고민 끝에 소방관을 선택하게 되었고 응급구조학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글도 못했던 제가 내 편의 글을 다 써서 뿌듯함을 느꼈고 그로부터 얻어진 힘이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의 선택을 만든 하나의 길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을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정말 저에게 맞는 길인지 또 미래에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지금의 저의 결정과 저의 선택을 믿고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현우가 앞으로 자신의 꿈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현우의 소방관이라는 꿈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고요. 다음은 두 눈에 꿈이 가득해 보이는 이 친구인데요. 누군지 아시겠나요? 꿈과 어린 시절을 잊지 않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멋진 아이로 성장한 서윤이의 차일드후드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지하학교 졸업발표의 발표자 정서윤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차일드후드, 어린 시절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첫 번째,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떻게 남아있나요? 두 번째, 저의 어린 시절, 이것을 자서전을 통해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 이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서전과 논문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송아지 사연입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은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나요? 그저 스쳐가는 과거일 뿐인가요? 아니면 행복한 추억으로 가득한 나만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상처투성이었나요? 여러분도 분명 장난감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온 세상 여러분의 친구였던 적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건 뭐지? 자동차가 지나가네?
하고 모든 것이 생명체처럼 보였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순수한 시절, 차일드후드가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저의 차일드후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사실 속 저는 동생을 껴안고 있죠. 그만큼 저는 주변 사람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그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데요. 그리고 저의 넘치는 감정적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의 감정과 에너지를 온전히 받아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디즈니 영화와 디즈니랜드였습니다. 아빠의 속삭이를 위해 가족 모두가 1년 반 동안 LA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미국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즈니 덕후가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 디즈니월드, 디즈니 크루즈까지 경험하고 한국 친구들이 뽀로로를 볼 때 저는 미키마우스와 소피아 공주를 보며 자랐습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을 디즈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는 저의 모든 감정과 상상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서는 캐릭터들과 인사하고 안겨서 사진도 찍고 제가 상상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디즈니는 저의 가득 찬 감정, 에너지와 마음을 인정해 주었고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동심은 이렇게 지켜졌고 디즈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When you wish upon a star, your dream will come true. 무언가를 간절히 바란다면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이 말은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새겨져 저의 동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어린 시절에 디즈니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행운이었고 저의 삶에 지금까지도 큰 운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을 동심을 가득하게 보낸다는 것은 훗날 그 시절을 떠올렸을 때 아, 나는 행복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어린 시절은 상처투성이이기도 했습니다. 순수한 것을 지키고 사는 것은 정말 어렵고 세상은 순수함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세상을 타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너 그렇게 순수하면 언젠가 상처받을 거야 라고 말해도 저는 그 순수함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순수함은 너무 소중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동심을 다른 방식으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껏 표현하는 삶이었습니다. 대상은 달라졌지만 의미는 같았습니다. 방탄소년단, 투모로우바이 투게더,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까지 지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돈도 꽤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표현하며 살아가는 삶은 저에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상처를 안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저에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가 되어주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상처를 받으면서도 저의 순수함을 지켜가는 방법을 배워왔고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방탄소년단은 저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외로움도 많이 치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진심을 다하면 언젠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것은 대학교 와서도 끊임없는 반복이었습니다. 온 마음을 쏟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또 상처받고 그럼에도 저는 상처 주는 이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 관계들이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 저는 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좋아하는 것도 지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과 생각은 성장했지만 누군가를 좋아하고 진심을 다하는 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계속되지만 그 상처를 받아들인 방식이 달라졌고 그러면서 저는 더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진로는 바로 이화교육입니다. 아이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해줄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하였고 저한테 딱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네요.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자서전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정리하는 일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런 어린 시절의 중요성을 유독 더 강조하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픽사입니다. 픽사는 어린 시절을 정리하는 과정에 대해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이별인데요. 대표적인 영화가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총 4편의 영화 중 토이스토리 3가 어린 시절과의 이별을 가장 잘 표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앤디는 우디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앤디는 어느새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앤디는 더 이상 우디를 장난감으로 쓸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우디를 포함한 장난감을 본이라는 아이에게 물려주기로 합니다. 픽사는 이 장면을 길고 감정적으로 묘사해 관객들에게 어린 시절과의 이별을 깊게 느끼게 하며 뭉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이별하는 앤디를 보면서 우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했는지 잘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썰렁 파트너 하면서 잘가 내 친구 하면서 인사를 해줍니다. 픽사는 말합니다. 우리가 쓰던 장난감과 이별하는 일은 곧 우리의 어린 시절과 이별하는 것이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 알려줍니다. 더 많은 토이스토리 3와 픽사 영화의 이야기는 저희 논문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픽사 영화 소울과 토이스토리 3를 실존주의 관점으로 분석한 논문이니 관심 있으면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논문을 읽으실 때는 두 영화를 보신 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을 정리하며 과거와 이별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별은 또 다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0살을 앞둔 정서윤은 무엇이든 진심이었던 정서윤의 10대와 이별하고 새로운 정서윤을 마주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세상에 더 많은 사랑을 줄 서윤이의 성장 잘 들으셨나요? 지금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많이 계속 앉아서 듣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퀴즈를 내면 귤을 주는 이런 퀴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 발표를 들으셨으면 다 아는 사실인데요. 자, 첫 번째 퀴즈. 퀴즈요. 저는 어디 대학교에 갔을까요? 네. 그 다음에 또. 예. 맞습니다. 우!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보민이의 버킷리스트를 몇 가지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그 중 하나를 맞추시면 정은이! 까마귀 키워보기. 네? 까마귀 키워보기. 맞아요? 정답입니다. 오! 뭐야?
예림이가 3학년 때 받은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자, 손 다 내리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윤혁이. 우빈이 누나 편집 가면 나 혼자만 갔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되게 그래도 잘 듣고 계시네요. 앞으로 두 사람의 발표만이 남았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쳐지지 마시고 진짜 집중해서 끝까지 잘 들어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친구는 그럼 네, 조금 익숙한 것 같은데요. 저는 누군지 아시겠나요? 우선 잘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네. 모르겠어요. 저 놀이터에 갇힌 아이는요, 곧 세계를 제패할 댄서가 되어버리는데 진짜 모르겠어요. 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네, 모르는 척 하지 마시고 자, 시훈이의 잼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우입니다. 발표 시작할게요. 여러분, 근데 발표 시작 전에 혹시 여러분 노래방 택시라고 아시나요? 이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차 안에 노래방 기계를 두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노래를 이렇게 룰랄라 부를 수 있는 이렇게 만든 개조한 노래방 택시인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노래방 택시에서 만나셨습니다. 자, 옛날에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방향이 같으면 처음 보는 사람끼리도 이제 막 같이 타고 그랬대요. 이제 그렇게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이렇게 타게 됐는데 처음에는 진짜 그냥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스쳐 지나갈 뻔했던 만남은 택시 기사님의 멋진 기지로 제가 태어날 수 있게 이제 이렇게 됐죠. 택시 기사님이 저희 엄마 아빠한테 둘이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너 만나봐라 이렇게 계속 재촉하니까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서로를 알아가다가 사랑을 키우고 연애를 해서 결혼까지 꼴이 납니다. 우! 그래서 저희 엄마 아빠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한 명 가지게 돼요. 그 아이의 태몽은 호랑이가 이렇게 와가지고 호랑이가 엄마한테 딱 아이를 이렇게 전해주는 꿈이었는데요. 이게 누구일 것 같나요? 일단은 저일 것 같으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예측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태몽의 주인공 바로 저희 오빠였습니다. 그럼 저의 태몽은 무엇이냐? 저는 수박이었는데요. 이게 그냥 수박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 거대한 수박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거대한 수박 진짜 희귀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이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반을 딱 갈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오빠의 태몽인 호랑이의 호, 그래서 저의 태몽인 수박의 수 해가지고 호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10개월을 엄마 뱃속에서 살아갑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제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10개월 동안 무럭무럭 자라다가 2007년 4월 30일 부산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되는데요. 부산에 이제 세계를 뒤흔들 인재를 하나 얻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남달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유식 다들 드시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이유식을 안 먹었어요. 저는 바로 그냥 밥이랑 김치랑 이렇게 싹 해가지고 매일 밥을 맛있게 먹었고 뭔가 잠을 잘 때도 절대 안 깨고 잘 자고 저를 올가매던 속삭에도 막 벗어 던지고 막 엄청난 화려한 무브를 뽐내며 그렇게 남다른 이런 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남다른 재능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로 춤입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고모네 가족이 저희 집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 엄마가 5 아이를 다 돌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관심이 부족했어요. 이렇게 끼 많은 애가 관심이 부족하니까 뭘 해야겠어요? 관심을 받아야겠죠. 그럼 이제 제가 직접 받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받아내냐면요. 여러분 혹시 대성의 대박이야라는 노래 아세요? 그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이러면서 막 대성이 막 하는 노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목욕탕에서 때밀이 아줌마 앞에서 홀딱 벗고 노래 부르고 춤을 췄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춤을 추고 또 막 끼가 많던 아이가 이제 커서 특별한 경험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로 저는 진짜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가자마자 영화관에 갔는데 진짜 계속 모르겠어가지고 제 시험을 엄청 많이 쳤어요. 그래서 밤늦게 이제 막 학원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무언가를 보게 됩니다. 바로 쉬는 시간에 반에서 춤을 추고 있는 언니들을 발견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막 제 마음속에 뭐가 꿈틀꿈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정말 멋있다고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방 터트려줍니다. 그 친구는 이제 그 당시 K-팝을 다 섭렵하던 아이였는데요. 쟤랑 진짜 단짝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도 모르는데도 단짝 친구니까 관심사가 이제 비슷해지는 거 아니겠나요? 그래서 막 그 친구랑 춤추고 맨날 춤 외우고 막 아이돌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와 반에서도 추고 놀이터에서도 추고 길거리에서도 막 노래가 나오면 췄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춤추고 다니니까 저희 엄마는 딱 생각하죠. 얘는 몸을 써야 된다. 이거 몸 안 쓰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합기도와 드럼학원에 보내시게 되는데요. 춤이랑 그렇게 관련 있는 학원들은 아니었는데 합기도 시범단이랑 드럼 학원에서 맨날 정기적으로 공연을 했었는데 그 행사 때마다 매번 초반에 제가 나와가지고 짠 해가지고 춤추고 막 들어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잘 추니까 동네에서 유명해지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좀 유명해져가지고 쌤들이 저를 다 춤추는 아이로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큰 기회가 하나 찾아와요. 바로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쌤들이 이제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이거 댄스 대회 하는데 나가보지 않겠냐 막 이러길래 진짜 당연하죠. 이건 제가 아니면 못하죠.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막 모아서 막 신나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1차 예선을 갑니다. 이때는 9에서 2팀을 뽑는 거였거든요. 저는 저희 동네에서 초등학교에서 제가 제일 잘했으니까 저는 다 발라버리지 막 이러면서 갔는데 저보다 잘 추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는데? 망했는데? 막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정말 하늘이 주신 기회가 왔죠. 2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기회는 꼭 잡아야 된다. 그래서 2차 예선은 시에서 이제 몇 팀 올라가는 거였는데 막 나름 준비를 해요. 나름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연습도 계속하고 친구들이랑 맞추고 하는데 저희는 도와줄 어른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탈락했는데 여기가 진짜 너무 좀 슬펐던 게 탈락한 애들은 등수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 몇 절 맞은지도 모르고 뭐가 잘못된 건지도 모르고 저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좌절을 할 뻔하다가 좌절을 왜 하냐.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얻고 갑니다. 바로 꿈인데요. 저는 거기서 퍼포먼스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느 하나의 떨림을 느꼈는데요. 떨림은 바로 이제 뭔가 제가 느낀 떨림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낀 떨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댄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아이들은 좀 꿈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꿈이 되게 많았는데요. 그래서 꿈을 찾기 위해 시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근데 그때는 크게 막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엄청 놀았어요. 코로나 시기인데도 그냥 애들 엄청 놀고 매일 싸우고
매일 웃고 떠들고 이렇게 하면서 기초 과정이 후루룩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본과정이 되었죠. 이제 본과정이 되려니까 뭔가 본과정 나이 중3 이제 고1이잖아요. 그래서 아 진로가 좀 고민되는데 싶었어요. 그런 제게 본과정은 딱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 많은 것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연극을 하면서 연기도 한번 해보고 영화를 하면서 편집도 한번 배워보고 여러 분야를 경험하기도 하고 기획부를 하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그걸 진행하는 것도 맡으면서 그런 일에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자기계발 활동을 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많은 진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과정에서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러면서 더 많은 것에 도전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때로는 성장통에 진짜 지쳐 쓰러지고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국 지학교는 저를 일으켜 세워줬고 저 또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다른 것들을 경험해도 저한테 행복한 것은 바뀌지 않더라고요. 바로 춤이었는데요. 저 사진이 이제 댄스부, 그때 댄스부고 이게 그 가은이랑 예림이랑 그리고 13기의 서연이 언니라고 있는데 서연이 언니랑 넷이서 이렇게 레전드 자아도취라는 팀을 만들었어요. 뭔가 사람들과 땀 흘리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저한테는 행복했고 또 그 무대를 올렸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에너지와 저희를 보고 응원해주고 즐겨주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진짜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춤을 추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14기를 데리고 축제 공연에 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안무도 다 가르치고 구성도 싹 다 해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으쌰으쌰 해서 막 3달 동안 열심히 가르치고 했는데요. 이때 친구들이 저를 통해서 춤에 관심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행복해하는 걸 보니까 아, 꼭 춤을 추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리고 그걸 나누는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춤을 진로로 정하게 됩니다. 근데 뭐 거의 평생 막 춤을 추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매일 살아오면서 계속 춤에 대해서 갈팡질팡했던 저의 마음을 정하고 나니까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더라고요. 이제 6학년이 되면 인문, 외부, 진학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를 안 할 거니까 진학반 빼고 그리고 아 인문반이랑 외박습 중에 뭐하지? 하다가 저는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난 시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0살이 되기 전에 어른이 되기 전에 나를 위한 도전을 해보자, 나를 위한 선택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외부학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학습을 선택해서 저는 다른 여러 학들은 입시를 준비를 하잖아요. 저는 입시반이 아닌 전문반에 들어갔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춤이라는 분야를 좋아하긴 했지만 이거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실력이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걸 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큰 결정을 해야겠다, 재수라는 큰 결정을 하고 그냥 저의 실력을 쌓는 시간으로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전문반에 들어갑니다. 이제 이때는 상반기 때인데요. 들어가자마자 했는데 저는 상반기 때 적응을 진짜 못했어요. 뭔가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니까 너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친구들도 막 다 무섭게 생겼고 애들 춤추잖아요. 그러니까 다 되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잘 췄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가 죽었어요. 그래서 엄청 매일 울고 매일 무너지고 그랬는데 지학교는 저한테 어떻게든 하면 어떻게든 해내는 힘과 무너지면 어떻게든 일어서는 힘을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하고 조금 적응을 못했지만 하반기 때는 열심히 춤을 추고 다녔습니다. 이때가 부산에서 최근에 전국체전이 열렸거든요.
그때 저희 학원 전문반이 저희 가서 이제 개폐막식 공연을 한 사진이고, 저게 서면 길거리에서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대회도 나가요. 저 대상 2번 탔습니다. 그리고 네, 대회도 나가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쌓는데요. 그렇게 실력도 쌓고 경험도 쌓고 친구들도 만들고 하면서 전문반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멈추면 조금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했던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건데요. 네, 여러분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 좀 고를게요. 물 좀 마셔도 될까요? 네. 방금 나온 음악이 무슨 노래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방금 나온 음악은 마이클 잭슨의 잼이라는 노래인데요. 마이클 잭슨이 말하는 잼은 어떤 문제에 부딪히고 깨고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았어요. 그리고 저는 1년 조금 안 되는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나의 잼은 지하학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하학교는 저가 스스로에게 부딪히고 저의 한계를 깨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지만 매번 부딪히고 깨고 나아가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이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지하학교를 졸업한 이상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지하학교 열심히 졸업하고 가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하학교와 그리고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시윤님 춤이 너무 멋지네요. 쑥스러니까 다 넘어갈게요. 수술하지 마시고 이제 1부 마지막 발표니까 이제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상 무해하게 웃으면서 그림을 그리는 이 아이 누군지 아시겠나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 친구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꿈을 찾아가는 친구로 성장을 했는데요. 연후에 나로 살기 프로젝트 들어가 가보실까요?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학년 박연우입니다. 저는 앞서 친구들이 자서전을 발표했죠. 저는 그래서 논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제 논문을 저에 대한 문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감성팔이 같기도 하고 터무니없는 소리 같기도 하네요. 그럼에도 저는 마지막 논문이니만큼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논문을 작성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발표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발표회의 주제는 성장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성장이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 제가 가장 성장하고 싶은 부분을 발표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성장이 필요한 부분은 대학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인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릴 적 저의 꿈은 검사였습니다. 왜 검사를 하고 싶었냐면 초등학교 때 친구가 검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친구 말에 따르면 돈도 잘 벌고 옷도 멋있는 걸 입고 무엇보다 공부를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검사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검사가 되고 싶다고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거는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만 생각하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에 저는 다시 꿈을 찾아 떠납니다. 하지만 돌고 돌아온 곳은 다시 로스쿨이라는 법조계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요. 이 이유는 마찬가지로 전문직이고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고 이름적으로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현실의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로스쿨 부호를 제시하는 철학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가실 테니 제 손에는 지금 대본이 들려 있습니다. 이 대본은 제가 발표를 뻘 때 혹은 제가 생각이 나지 않을 때 어떻게 발표를 해야 할지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데요. 만약 이게 제 발표와 다른 내용이라면 이 대본은 저에게 쓸모없는 것이 되겠죠? 이게 즉 이 대본은 용도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사물은 모든 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생산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인간은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용도가 없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의미에서 실존은 목적 없이 현실에 내던져진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철학 개념입니다. 여기에 또 중요한 그 키워드로 기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기투는 정해져 있지 않은 미래로 나를 던지는 선택행위라고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모두가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들을 대표해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금쯤 제가 7번째 발표니까 지루해져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는 모든 이들을 대표해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나 하나쯤은 빠져도 괜찮을 거야 라는 마인드로 나갈 것일 텐데요. 그거는 자신이 모두를 대표해서 책임지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존주의는 그러한 선택을 싫어할 것입니다. 다시 발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과거에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한데 높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하고 사회적 안정의 길에 들어서고 그게 모두가 인정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실존주의에 따르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부터 제가 도피를 한 것인데요. 즉 본질을 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이거를 실존주의 그 단어에 맞춰서 저는 제 스스로를 사물로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인 삶을 위해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 목적의식 없이 단순히 사회적 시선에 맞춰서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은 사물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실존적이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실존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이유도 결국은 저희가 행복하고자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모든 것의 근본은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행복으로서 다시 실존주의를 해석해 보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방향이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를 보고 힌트를 얻는데요.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화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명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생들이 모여서 매일매일을 대학교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그러한 그런 학생들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영화인데 여기에 몇몇 학생들이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카르페 디엠이라는 구호를
바탕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갑니다. 카르페 디엠은 한국어로 직역하면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으로 지금 행복한 일을 해라 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매 순간 편안한 일을 선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놀라는 말이 아니고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자면 여기 영화 속의 등장인물로 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닐의 부모님은 이 닐이 하버드 의대에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닐은 연극 배우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극 배우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행복해 보였고요. 그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기에 자신이 가장 자신다운 길을 가고자 했기에 그렇게 행복해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의사보다 배우가 조금 더 불안정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힘을 쓴다는 것,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에 맞게 노력을 한다는 것에 의의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결국 저는 실존주의와 영화를 통해서 배운 것은 행복은 누군가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성공이 곧 행복이 되지 않고 주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논문에서 나다울 용기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아마 저는 사회적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강박을 벗어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이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안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인생은 저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데요. 그렇다고 사회적 기준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라 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의 이유와 의미를 알고, 즉 목적의식을 알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높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논문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말과도 같습니다. 높은 대학을 가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높지 않은 대학을 가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행복하느냐는 저에게 달린 일 같습니다. 조금 더 성장하는 박연호가 되기를 바라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없다면 네. 와, 연애 발표 여러분 모두 잘 들으셨나요? 네, 오전 발표가 다 끝났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끝내기는 조금 아쉬우니까 저희가 또 퀴즈를 몇 개 준비했어요.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그 시은이가 춤췄던 곡의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손 다 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누가 제일 빨랐어요? 가온이? 석가온이? 가온이. 자, 뭔가요? 누구야? 오, 맞아요. 받으러 오세요. 네, 두 번째 질문. 여러분들 이 친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현우의 발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현우의 꿈이 무엇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손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은정이. 은정이에요? 은정이. 오, 둘 중에 뭐예요? 네. 오, 맞습니다. 오. 네, 마지막 질문은요. 서윤이의 발표 모두 들으셨죠? 서윤이의 발표에서 추천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인지 맞추는 사람에게 마지막 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다시 들까요? 지우예요? 지우 오, 맞아요. 네, 벌써 반이나 이렇게
일부 순서가 다 끝났는데요. 벌써 반이나 지났다니 친구들의 이야기가 재밌어서 막 시간이 훌룩훌룩 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다시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이후 일정을 공지해 드릴 텐데요. 지금부터 12시 10분까지는 저희가 이 12시 10분까지는 장례 정리를 위해서 여러분들 잠깐 델포이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본관 12시 10분부터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이니까 본관 학생들은 본관 교실에서 밥을 먹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5학년 도우미분들과 6학년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식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되어 있는 책자는 그대로 두시고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2시부터 2부 발표 시작하니까 1시 45분까지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히든 영상 있어요. 꼭 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럼 저희 14기 졸업 발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의 1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